화면은 어둡게 시작됩니다. 오래된 서류 처리 바람에 흩날리듯 펼쳐지고 한 장의 문서 위에 굵은 글씨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부영, 숨겨진 제국의 비밀. 여러분은 혹시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중근. 그는 전후 폐허 위에서 시작해 수십만 세대의 보금자리를 공급하며 주택의 황제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남겨진 것은 찬란한 업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피해 흘러간 자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감춰진 독점 구조, 그리고 어느 날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기묘한 재무 자료들. 우리가 오늘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몰락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주거사의 한 축을 뒤흔든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한 인간의 초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기업이 서민을 위한 집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막대한 부와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이중근이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온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재벌 총수의 사생활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됩니다.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영그룹의 기묘한 역사를 따라가며 유출된 문서가 드러낸 은밀한 진실을 하나하나 들춰보려 합니다. 그 진실은 과연 이중근의 유산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 대한민국. 압축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는 매일 새벽까지 공사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던 그 시절, 정부는 내 집 마련을 국민적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시 가건물, 달동네, 비좁은 쪽방이 수도권 외곽을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지붕만 있어도 감사해야 했던 시절.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이중근. 1941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를 직접 체험한 세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집 없는 서름을 몸소 겪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좁은 방에 얹혀 살며 안정된 보금자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 소년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집은 인간의 존엄과 같다. 집이 없으면 존엄도 없다. 1960년대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발을 들인 그는 건설업계에 일찌감치 눈을 돌립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막 태동하던 단계였지만 동시에 정부 규제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요동치는 불안정한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근은 남들이 주저하는 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1978년 그는 드디어 부영주택이라는 작은 회사를 씁니다. 초창기 자본금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택한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임대주택. 당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위주의 고급 아파트에 집중할 때 부영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공급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선택은 곧바로 정부의 주택정책과 맞물렸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영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값싸게 토지를 공급받고 대규모 공사를 따내며 성장의 날개를 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부영의 서민을 위한 집이라는 슬로건은 순수한 사회적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도의 빈틈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한 날카로운 사업 수완이었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영은 전국 각지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서민의 벗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곧 이어진 비판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영은 임대사업을 빌미로 정부 특혜를 독점했다. 실제로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부영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수차례 규제 완화를 적용받았습니다. 공공성의 이름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땅 위에 세운 아파트들은 시간이 흐르며 시세 차익을 통해 막대한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중근 개인의 성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소박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언론은 종종 구두소의 회장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검소한 양복 차림, 사치와는 거리가 먼 식습관. 하지만 기업의 성장 방식만큼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로비, 치밀한 계산, 그리고 정책과 시장의 사이를 오가는 유연함.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영은 진정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정책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재벌 씨앗이었을까요? 이중근이 만든 작은 집 한 채는 곧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부영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전국 임대주택 시장을 장악하며 집 없는 서민의 희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성공의 뒤편에는 언제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첫 번째는 정책과 시장 사이와의 모순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부영은 이 틈에서 성장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성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분양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은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재벌 구조의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한 명의 카리스마적 리더로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곧 부영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경영 구조 속에서 후계 구도는 늘 불투명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한국 재벌가에서 흔히 반복되는 질문이 부영에도 예외 없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도덕성과 법의 충돌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영은 탈세 의혹에 연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일부 불법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늘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의 보호막 속에서 무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영은 집은 싸게 지었지만 돈은 훨씬 비싸게 벌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기본권을 둘러싸고 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사회 전체의 불행일까요? 이중근 개인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겉으로는 절제된 삶을 강조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그에게 단순한 사업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와 맞설 수 있는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힘은 곧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정치와의 밀착으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이러한 갈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던 그 시절, 부영은 오히려 토지를 사들이며 세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부영만큼 잘 보여준 곳이 있을까? 그러나 이 기회주의적 행보는 결국 사회적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기업이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시절에 오히려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영의 역사는 곧 모순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정책과 사익 사이,
가족과 권력 사이, 법과 도덕 사이. 그리고 그 모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과연 이중근은 집 없는 사람들의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재벌사에서 또 하나의 권력 투쟁을 예고한 불길한 신호탄이었을까요? 이제 그의 개인적 성장 서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 소년의 경험이 어떻게 주택 제국이라는 거대한 욕망으로 번져갔는지 그 내면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중근의 어린 시절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생, 그는 유년 시절을 집 없는 자의 서름으로 기억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좁은 방 하나에 의지해 살며 밤마다 지붕 위로 빗물이 새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동이를 옮기던 기억.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지배한 원초적 경험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늘 성실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 장학금을 찾아야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경제학과 건설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 문제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다 라는 생각이 차츰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변질됩니다. 그의 청년기는 단순히 학문적 수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격동하던 시기, 그는 정치와 경제의 흐름에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1960년대 초 4.19 혁명과 5.11 군사정변을 경험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과 제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자각은 그의 내면에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을 동시에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서민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는 이상, 다른 하나는 권력을 붙잡아야 살아남는다는 현실. 그가 스스로를 단련한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검소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늘 같은 양복, 같은 구두, 소박한 식사. 외견상 그는 욕망을 억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계산적이고 치밀한 전략가의 자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사회생활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을 전전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늘 언젠가는 내 회사를 세운다는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늘 노트에 뭔가를 적어두는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땅값, 공사 자재 시세, 정부 정책 동향, 모두 훗날 사업의 밑거름이 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외로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권력도 배경도 없는 청년, 그는 늘 스스로를 경계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내 과거를 지워낼 수 있다. 이 강박은 이후 그가 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도덕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성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그는 이 시절부터 주택에 대한 관점을 두 갈래로 갈라서 보았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시선에서 집은 존엄의 기반이라는 인식. 둘째, 사업가의 시선에서 집은 가장 강력한 자산 축적 수단이라는 계산. 이 두 시선이 교차하면서 이중근의 청년기는 단순한 수령이가 아니라 훗날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야망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가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주택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집이라는 자산의 힘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추구하게 된 것일까요? 이중근의 젊은 날은 그 답을 온전히 내리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는 과정은 곧 부영이라는 제국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곧 빛과 어둠을 동시에 드러내는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1978년 마침내 이중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이름은 부영주택. 초기 자본금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수년 동안 모아둔 메모와 자료, 정책 동향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당시는 제5공화국의 출범 직전 국가적 목표가 주택 200만 호 건설로 요약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중근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큰 결정은 임대주택이라는 틈새 시장에 모든 것을 건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고급 분양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공식이 시장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중근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임대주택, 즉 팔지 않고 세를 주는 방식. 많은 동료 건설업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돈을 벌겠다는 거냐? 저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중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자 부영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도전이 아니라 일종의 운명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 없는 서름을 겪은 그는 이제 수천 세대에게 집을 제공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언론은 그를 서민의 친구라 칭했고 사회는 새로운 희망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또 다른 의미의 귀환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권력과의 연결. 이중근은 사업 초기부터 정관계 인사들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다졌습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추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책의 파트너, 때로는 권력의 그림자. 그는 줄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부영의 초기 성공은 단순한 기업가 정신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권력과 정책의 교차점에서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냉철한 현실 감각 덕분이었을까요? 1989년 부영은 드디어 전국 단위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자로 도약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부영 아파트가 세워지며 부영이라는 이름은 곧 보금자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균열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분양 전환 논란, 입주민과의 갈등. 겉으로는 서민의 집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앞서는 듯한 장면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이중근의 귀환은 단순히 사업 세계로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무대로의 귀환이었고 그 무대 위에서 그는 점점 더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접어듭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운명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주거 문화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부영은 더 이상 작은 임대주택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부영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영 임대주택이라는 공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영 아파트라면 최소한 지붕은 안전하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이중근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능력은 바로 정책 활용 능력과 위기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수많은 건설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부영은 달랐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자산을 매각할 때 부영은 오히려 토지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이를 두고 이중근 회장의 역발상 경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민이 피눈물 흘리던 시절, 부영은 반대로 몸집을 불렸다. 이중근은 또한 M&A 전략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는 여러 중소건설사와 금융 관련 회사를 흡수하며 외형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회사가 아니라 교육, 금융, 리조트 등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은 그의 이름을 건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사업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영은 집에서 시작해 이제 땅과 도시 전체를 삼키려 한다. 그의 성공 방식은 늘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빈틈을 포착한다. 사회적 명분을 앞세운다. 대규모 자산을 확보한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점적 지위를 쌓아간다. 이 과정에서 부영은 임대주택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독점 논란과 불투명한 재무구조라는 꼬리표도 따라붙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몇 차례 국회에서 부영의 임대료 책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입주민 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영은 로비와 법적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막이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중근의 개인적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그는 여전히 검소한 회장이었습니다. 소탈한 미소, 소박한 집, 절제된 생활. 사람들은 그를 두고 구두소의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체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었고 그의 권력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중근이 쌓은 능력은 과연 서민을 위한 헌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자산화한 가장 영리한 착취였을까요? 1990년대 후반, 그의 기업은 이미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부영은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주거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그의 삶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험은 곧 왕자의 난, 형제의 난과 같은 재벌가의 전형적인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영은 이미 임대주택의 제국기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졌습니다. 부영의 첫 번째 권력 전쟁은 가족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맞붙는 전쟁이었습니다. 임대료 갈등의 폭발, 2000년대 중반, 전국 각지의 부영 아파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는 서민을 위한 집이라 홍보했지만 계약갱신 시점마다 가파른 임대료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0-3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집을 짓는다더니 결국 돈 때문이냐. 언론은 이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영의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영을 더 이상 보금자리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대 독점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충돌 갈등은 곧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부영이 사실상 임대 시장을 독점해
서민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의원은 직접 부영을 겨냥한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부영은 정치권과 이미 깊게 연결돼 있다. 정확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치권과 재계의 뒷거래를 암시하는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전쟁 가장 큰 파장은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국세청은 부영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일부 과징금이 부과되긴 했지만 이중근 개인은 대부분 법적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약한 자에게만 엄격하고 강한 자에게는 관대하다. 권력의 본질,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임대료 논란이나 세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중근이라는 개인의 권력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늘 서민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제국을 확장한 전략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시대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결과였을까요? 부영의 첫 번째 절정은 결국 사회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기업과 입주민의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주거를 권리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부영은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비판은 있었지만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중근은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가라는 이미지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전쟁이 남긴 사회적 파장, 언론, 여론, 그리고 한국인의 주거인식에 미친 충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영을 둘러싼 첫 번째 전쟁이 한창이던 200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이미 변곡점에 서 있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임대료 갈등은 날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영과 이중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시선 언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여전히 부영을 서민 주거의 버팀목이라 칭송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로가 크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은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부영은 임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대한 사익을 취했다. 서민의 눈물을 자산으로 바꿔 쌓아올린 제국.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부영 같은 기업이 없다면 서민의 주거난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기업이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중의 분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들의 체감이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은 매달 느꼈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던 회사가 결국 우리를 옥죄고 있다. 곳곳에서 집단 시위가 이어졌고 온라인 게시판과 인터넷 카페에는 부영 갑질이라는 단어가 퍼져나갔습니다. 부영의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 없는 서름을 겪었던 이중근이 만든 제국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서름을 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부영 흥미로운 점은 부영이 사회적 갈등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임대 아파트는 종종 가난하지만 희망을 품은 공간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영 아파트는 그 이미지와는 달리
가난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는 비유로 회자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부영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영은 한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다. 공공성과 사익, 약속과 배신,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얽힌 아이러니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붕괴,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광고 문구는 냉소의 대상이 되었고, 임대라는 단어는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균열은 단지 부영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과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주거라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까지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영의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었을까요? 역설의 완성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부영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입주민의 분노, 언론의 비판, 사회학자의 분석이 쏟아져도 기업의 재무제표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이바람에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균열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균열은 결국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음 절정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전쟁이 아니라 법정과 국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스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 부영을 둘러싼 그림자는 마침내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하나의 질문에 쏠렸습니다. 과연 이중근은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유출된 문서의 충격, 2010년대 중반 언론에 의해 몇몇 재무자료가 폭로되었습니다. 비밀 장부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문서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과 세금 회피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뒤따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정치권 로비와도 연결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서민의 집을 지어주겠다던 기업이 결국 서민의 세금 위에서 제국을 쌓아 올린 것 아니냐. 검찰의 칼날 2018년, 검찰은 이중근 회장을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무려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언급됐습니다. 서울법원 앞은 매일같이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전국 뉴스 헤드라인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과연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빠져나갈 것인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영이 서민 아파트 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국의 순간 2018년 말 법원은 이중근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재벌 총수도 법 앞에 설 수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씁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혐의에 고작 몇 년의 형량이 정의인가? 이중근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그는 수감과 병보석을 오가며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다시 냉소했습니다. 법은 여전히 가진 자의 편이다. 스캔들의 그림자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법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재벌과 권력의 유착 구조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민들은 더 이상 기업과 권력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부영 사건은 또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로비 정황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유출된 문서가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비극의 아이러니 이중근의 몰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 강조했던 집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집 없는 서름에서 출발한 한 소년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둘러싼 분노와 저주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남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았던 권력과 돈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집이라는 인간적 존엄의 상징은 그의 손에서 왜 가장 냉혹한 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렸을까요? 두 번째 절정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재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조용히 그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법정의 굴욕 뒤에 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흔들림을 겪고 있었을까요? 법정에서 내려온 판결문은 단순한 형량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 이중근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독한 노년 2018년 이후 그는 고령의 몸으로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매일같이 땅값과 정책 동향을 기록하던 메모장이 곁을 지켰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침대와 약봉지만이 남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검소함을 내세우던 회장이 아닌 힘겹게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초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정체성의 혼란 이중근은 평생 자신을 서민을 위한 건설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임대 독점 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그는 깊은 내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서민을 버린 적이 없다. 다만 기업의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뿐이다. 이 말은 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거리,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는 가족 문제였습니다. 재벌가의 숙명처럼 부영 역시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자녀들과는 경영 방침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후계 작업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제국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가족 내부의 대화보다 오히려 사회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효와 욕망 사이 흥미로운 것은 이중근이 늘 효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종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다짐했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꼭 우리 가족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 그러나 그의 생애 말미에 남은 것은 수십만 세대의 아파트가 아니라 수많은 입주민들의 원망과 사회적 비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효를 다한 것일까요? 가족에게 안정된 집과 부를 안겨주었으니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집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으니 불효한 것일까요? 독백의 그림자 법정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재판 중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내 선택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삶의 한계다. 이 말은 후회였을까요? 자기 합리화였을까요? 듣는 이들마다 평가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양심의 고백이라 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변명이라 했습니다. 질문은 남는다. 그의 내면은 결국 정체성의 질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서민의 벗이었는가? 아니면 재벌 권력의 전형이었는가? 그리고 내 선택은 과연 가족과 사회 앞에서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그의 독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집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과연 인간의 권리인가? 아니면 시장의 상품인가? 이중근의 내면은 끝내 답을 찾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이야말로 그의 삶과 제국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법정 공방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부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중근의 몰락은 회사 내부에서 새로운 변화를 강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배구조의 전환 벌린 19년 이후 이중근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부영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회장 1인 체제로 움직였던 기업이었으나 이제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이사회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이미지 세탁을 넘어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압력과 사회적 요구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가? 이사회가 강화됐다지만 여전히 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ESG의 시대 2020년대 들어 한국 사회 전체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건설,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내세웠습니다. 탄소 절감 설계, 지역사회 환원 사업, 기부 활동 등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과 탈세로 성장한 기업이 이제 와서 ESG를 말한다. 많은 시민단체는 부영의 ESG 행보를 거칠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산의 무게 이중근 개인에게 있어 이 시기에 가장 큰 과제는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쌓은 제국을 후대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히 부와 권력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남길 것인가? 그의 선택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녀들 간의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고 부영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이 다시 부영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개혁의 한계 부영은 여러 차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상처, 사회적 불신, 그리고 내부의 권력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재건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부영은 한국 주거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만 세대의 집을 공급한 기업,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불신의 상징이 된 기업.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부영의 개혁은 진짜 변화였는가? 아니면 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였는가? 이 질문은 결국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한 인간의 삶, 한 제국의 역사, 그리고 권력의 의미에 대한 물음. 그 끝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부영의 역사와 이중근의 삶을 따라온 우리의 여정은 결국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춥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제국의 초상,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해 수십만 세대의 집을 지은 재벌 회장. 서민의 벗이라 불리기도 했고 임대 독점의 상징이라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노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인간의 복잡한 초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생 집이라는 단어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어느 순간 희망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이 되었고 존엄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남긴 질문 부영의 사건은 단순히 한 재벌의 흥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집은 권리인가?
상품인가? 재벌의 권력은 사회의 축복인가? 아니면 모두가 감당해야 할 저주인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영 없이는 수십만 세대가 집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영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공정한 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왕관의 무게 권력의 왕관은 언제나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중근이 짊어진 왕관은 그를 정상으로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법정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 한 가지 역설을 보여줍니다. 가장 인간적인 권리인 집을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다룬 제국. 남겨진 메아리,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만약 권력이 축복이라면 왜 그 왕관을 쓴 이들은 늘 고독한가? 만약 권력이 저주라면 왜 사람들은 끝없이 그것을 갈망하는가? 아마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야말로 부영과 이중근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장이 남습니다. 왕관은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